평가지를 일단 연구 범위로 설정을 해놓고요. 이번이 저희 세 번째 세미나인데요.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저희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 동시대를 향한 그 90년대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전시들을 주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전시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미술 서사의 재배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발제를 했습니다. 그 90년대 이후 연구는 주로 전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많은 이념, 운동, 사상 등이 결합되어 있는 반면 90년대 동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품 자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세계화 등등이 그 시기에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특정 작가나 이념이나 운동을 말하기보다는 전시가 오히려 담론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판단으로 전시를 해서 중심으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 전시와 관련된 비평문이나 논문, 그리고 원고 등을 함께 수집하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저희 연구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기획연 선생님이 모더레이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경혜님.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90년대 연구팀은 연구원이 저를 포함해서 정현 선생님이 저희 좌장을 맡아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90년대 그러니까 초반 아니면 8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대강 저희가 연구 시기를 2008년 정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사회문화적, 그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변곡점들을 저희 연구 시기의 중요한 어떤 스타팅 포인트와 마감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가 1990년대 이후 공공성 담론이라는 제목 하에 이 시기에 현장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신 신강현 선생님을 모시고 90년대 이후 미술에서의 공공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이제 공공성, 그러니까 앞 시기 60년대 이제 청년작가 연극전에 관한 이태현 선생님과 서승원 선생님의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팀과는 굉장히 다른,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담론 위주의, 그다음에 인식 세계 변화 위주의 논의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90년대에서 2008년까지의 그 세계 경제 위기를 맞는 그 시기까지의 국내외 정치 상황과 그다음에 미술 문화 환경이 어떻게 같이 연동되면서 변화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80년대 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독일 통일로 대변되는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고요. 91년도에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세계사적으로 그 하나의 나라가 통일이 되고 연방 체제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전 세계의 정치 문화적인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풍광을 좌우했던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시기가 이제 마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국적 기업을 앞세운 전면 배치한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노선을 전면에 배치한 세계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90년대 우리 그 문화, 정치경제 문화를 좌지우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 뭐 시장을 개방하라는 등 하면서 제일 먼저 터진 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뭐 반대 시위 뭐 이런 것으로 당시에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86년 민주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완의 민주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미완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보시는 3당 합당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또다시 신군부를 승계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미완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시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미술 씬에서 그리고 문화 씬에서 민중운동, 민중미술운동, 민중운동으로 대변되면서 문화운동을 해오던 어떤 주체적인 힘들에게는 이데올로기의 좌장,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의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것으로 이제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88 올림픽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70년대 이후 박차를 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 경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나라로 이제 도약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88 올림픽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그 이전에는 그 제품 생산 위주의 어떤 것에서 서비스 산업 위주로 변화가 되고, 그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삶 또한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술 쪽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비록 신군부에 의해서 그 가시적인 어떤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 69년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국전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86년에 아시안 게임을 맞아서 전 세계에 우리도 이러한 정도의 문화기관은 갖추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현시하기 위해 저 과천 산골짜기에 거대한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과천 현대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이제 문화를 가시화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민중미술 권역에서의 아까 이데올로기의 어떤 공백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90년대 전반기 이제 94년에 있었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민중미술 15년전을 계기로 해서 미술운동으로서의 민중미술이 제도권으로 이제 완전히 스탑되어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하게 하는 어떤 그게 현시된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미술비평연구회라고 하는 그 2세대 민중진영의 진보적 진영의 그 평론가들의 그 결성체가 93년을 전후로 해서 해체됨으로써 80년대 10년을 이끌어오던 민중미술운동, 미술운동으로서 문화운동으로서의 미술운동, 민중미술운동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더니즘 계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축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모더니즘 계열을 다시 이제 좀 재결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90년대는 지금 보시는 뭐 대중문화, 서태지로 대변되는 대중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을 가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성의 해방, 그다음에 영화, 뭐 그다음에 압구정동 문화로 대변되는 뭐 오렌지족, 이런 신세대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새로운 신세대가 나오면서 미술이라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과학 발달, 경제 발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술의 그 매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증폭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미술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설치라든가 미디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주로 신세대들의 언어로 이제 확립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90년대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 문화 전반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그 권역이 됐던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술 자체가 부심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설정하기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물론 모더니즘을 승계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다음에 여전히 민중미술의 자장 속에 있는 진보 진영의 어떤 노력들 그다음에 신세대 미술 운동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90년대를 어떤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하나로 단언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그 90년대부터 2008년까지를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술계에서 상승 국면에 있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들으라고 하면 미술 시장의 팽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98년에 IMF를 겪으면서 미술계, 그다음에 미술 시장 또한 이 구조조정을 겪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2007년에 우리나라 옥션 하우스에서 그 최대 레코드를 거둔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이르기까지 미술 시장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팽창해 가면서 미술계 그리고 미술 문화 전반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 그러니까 그 구조 국면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1990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의 미술계를 이제 대강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와 2000년대에 굳이 왜 공공성이라고 하는 담론을 우리가 여기서 신강현 선생님을 모시고 살펴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 시기에 공공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공공미술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커다란 틀에서 공공성 안에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큰 틀에서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이 공공성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권력과 또 어떤 경우에는 자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 그다음에 문화민주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다층적인 굉장히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있는데 80년대에 맥을 이어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신강현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그 그룹들 그분들의 어떤 인식의 지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술에서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어떻게 전맥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 미술계를 승계돼서 지금의 미술 판도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시대 미술에까지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공성, 공공미술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던 신강현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강현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미술비평연구회, 그러니까 1.5세대, 2세대 그러니까 민중진영의 비평가들, 그 이론가들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비평연구회에서 활동하셨고 93년 전에서 미비언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문화과학 쪽에서 주체적으로 이제 문화과학을 출판하시고 이후에는 문화연대에서 현장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문화 정책적인 그 제도의 입안 쪽까지도 이제 같은 틀거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80년대 이후에 어떤 그런 변화상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상들,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의 생각했던 당시의 사회, 그다음에 미술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로 있고요. 재직 중에 있고, 미술계에는 가끔씩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만나뵙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예, 되는 대로 제 여건이 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김장원 선생님 먼저 질문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여기 첫 번째 배열된 것보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선생님께서 80년대 활동하시고 또 80년대 말에 큐레이터로서 비평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다양한 새로운 90년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색들을 할 때 민중미술 쪽의 큐레이터이자 평론가로서 대규모 전시들에 참여하고 또 직접 그런 것들을 꾸리시고 이러는 활동들을 보여주셨는데 90년대 93년 정도 지나시면서 이제 활동 방식들을 미술에서 문화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셨게 됩니까? 예, 그게 오히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8, 90년대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 개인적인 활동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제가 활동했던 거를 딱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하기 스스로도 힘든데, 왜냐하면 제가 85년에 민족미술협의회 창립 때 창립 시기에 바로 11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 제가 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바로 85년 6월 달에 서울미술관에 큐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했는데 이제 11월에 창립을 하게 돼서 거기에 참여하자마자 사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제가 다음 해부터 평론 분과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성환경, 유홍준 이런 선배들하고 원동석 세 분이 평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었고 제가 이제 있으면서 여러 후배들을 이제 구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89년에 미비언을 만들게 된 거는 86년부터 88년 사이에 좀 활발하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개방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좀 아주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서 젊은 세대가 이제 활발한 연구와 실천을 하러 막 모색을 하던 시기에 이제 제가 후배들 많이 그때 이제 서울대 홍대를 가리지 않고 대학과 가리지 않고 미술학이나 미학이나 비평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 30명 정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89년 2월 달에 미비언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주의에서 좀 벗어나는 새로운 민주적인 사회주의의 전환을
내걸고 개방적인 그런 이제 글라스노스트나 페레스트로이카나 이런 거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무너지니까 이게 실제하고는 굉장히 실상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리고 이제 88년에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면서 개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개방됐냐면 지금은 다 생소할 겁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전까지는요. 대기업 공무원이 아니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대학원을 다니기 전에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대우건설에서 한 2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 파리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딱 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세계화, 그러니까 글라스노스트가 오히려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외국 여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85년, 뭐 84년 이럴 때 이제 파리나 이런 데 가서 루브르 이런 걸 처음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던 거하고 프랑스 파리의 그 분위기, 공기, 특히 뽕피디 센터 이걸 보고는 그때는 지하주차장도 처음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색깔들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전부 컬러를 입고 다니고 건물이 인테리어가 전부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회색이고 자동차 색깔 한 세 가지, 남자들은 전부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 여기 전부 양복이고 군인 사회라고 할 수 있어 군인 사회. 근데 이게 올림픽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89년에 비디오가 동네 가게 비디오가 막 들어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세계 정치에 거대한 변혁이 있었지만 88년 이후 89년부터는 그러니까 문화적 측면에서 흑백의 문화가 칼라의 문화로 그 다음에 우물안 개구리가 말하자면 세계화되는 이런 거대한 변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 실감하는 거는 그냥 89년부터 서서히 지금 우리가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을 보면 다방이 아니라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그 프랑스의 파리의 거리에서 걸었던 스테인리스 스틸 빔으로 된 큰 프레임의 창문이 쭉쭉 있으면서 붉은색, 푸른색의 이런 커튼도 내려오는 이런 게 처음으로 89년, 90년에 등장한 거예요. 서울 시내, 종로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게 여기에 대응할 이게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80년대의 그런 운동성이라고 하는 잃지 않으면서 운동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민중미술운동이라는 게 민주가 함께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로 확장하자라는 거니까 민중미술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견제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민중적 입장에서 전유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게 89년의 그 변화와 함께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아주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89년을 경유하면서 말하자면 연구 방향을 엄청나게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해서 그 안에 분과를 만들고 한쪽으로는 80년대 미술운동을 일단 정리하자.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문화나 대중매체 현상이나 사회와 문화의 격동 이런 거를 또 연구하자. 이렇게 굉장히 큰 이슈로 내걸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죠. 워낙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들은 아예 모르고 그다음에 그 당시도 직접 관계했던 사람들 아니면 거의 모르는 일인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혹시 연구자들 중에는 정기용 선생이라고 건축하시는 정기용 소장을 아시는 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정전 감독이 이제 말하는 건축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을 했죠. 근데 그 정기용 소장이 이제 88년에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건축사무소를 차렸는데 성황경 선생하고 서울미대 동기였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들어오면서 성황경 선생은 상산환경연구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들어오면서 좀 활력이 생겨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많이 가다가 90년에 제가 미비언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정경 서장하고 성환경 서장하고 저하고 이제 중심이 돼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 영어로 ACCIC라고 해서 아트 뭐 컬처 그다음에 뭐더라 하여튼 그러니까 미술 건축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공공성과 사적 역량을 좀 횡단하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트랜스 장르적인 그런 새로운 이제 그 연구이자 프로젝트이고 아카이브고 거기 아카이브가 들어갔어. 아트 컬처 아카이브 그다음에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도 벌자. 그러니까 미술가들의 새로운 생계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운동한다고 막 해서 전시하고 싸우고 다니면서 그림 거의 안 팔리니까 미술학원 하거나 아니면 강사하거나 간신히 먹고 사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길을 좀 돌파를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1년 동안 미비언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저는 그 선배들하고 그거를 해서 1년 반 정도 해서 펀딩까지 받는 굉장히 큰 그 당시 매력 펀딩을 받는 그런 주식회사를 많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깨졌어요. 근데 깨졌는데 그때 이제 미비언에 있었던 후배들 중에 백지숙하고 김진송 그런 김숙이 이런 친구들을 이제 그 아카이브의 연구팀으로 제가 합류를 시켜서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경험이 이제 굉장히 큰 나중에 중요한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그 최초의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팀 백지숙, 김진송, 김숙이 이영준 이런 이제 한 10년 후배들이죠. 그런 후배들하고 연구가 바탕이 돼서 공공적인 프로젝트를 최초로 실현한 게 뭐였냐면 93년 12월에 이제 오픈을 한 전시가 있어요. 일반 전시가 아닌데 한양에서 서울로라고 하는 이제 서울 600년을 대상으로 한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600년 역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시였어요. 당연히 국내 최초였고요. 외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런 전시가 동경에서 교토 200주년 이런 전시가 80년대 말에 한 번 정도 있었고 아주 극히 드문 도시. 왜냐하면 도시 역사가 메트로폴리스 중에 그러니까 1000만 메가폴리스죠. 이 중에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는 딱 서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시할 거냐. 이제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가 왜냐하면 93년에 새 정부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완전히 역사가 거대한 변화, 군부 독재가 해체되니까 그런 엄청난 개방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서울시가 이런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해서 그게 이제 상산조형연구소가 아카이브는 왜냐면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 프로그램만 있었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연구소는 상산이었는데 상산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걸 따냈어요. 따내고 이제 마침 제가 그게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얘기는 복잡한데 어쨌든 제가 후반부에 소장을 맡게 되면서 그때 연구팀들이 연구했던 모든 내용과 방법론을 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석 달 사이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밤을 새면서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전시 오픈을 한 거죠. 그게 최초의 서울을 시각화하는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시각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최초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자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들이 전시를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뭔가 시립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시립박물관을.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을 이제 그때 마침 경희궁 터에 그 부분을 이제 서울고등학교 이전하고 그걸 공공기관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정책적 필요가 제기된 마침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1994년 그 전시 끝나자마자 94년 후반 중반에서 95년까지 한 1년 반 동안에 그 기본 설계 서울 역사박물관의 역사박물관의 이제 기본 설계죠. 베이스 플랜을 짜는 거에 전시 감독을 저한테 이제 맡겨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태진 교수나 이런 역사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뭐 캐나다도 돌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본 설계를 했는데 그때 서울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짠 그 기본 설계가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장이가 바뀌었어요. 국장이 바뀌고 서울시 국장이 문화국장이 바뀌고 뭐 어쨌든 93년 94년 하다가 95년 말인가에 바뀌면서 전 국장이 했던 거는 무효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든 그 전시 설계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지금 모습으로 이상한 뭐 깡통식의 그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몬트리올 역사박물관이라고 아주 조그맣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시립박물관인데 거기는 최초의 그 몬트리올 항구에서의 발굴, 최초의 1400년 전에 도시가 출발할 지역 그 자리를 발굴해서 그 발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위에 유리를 씌우고 그 위에다 박물관을 진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최초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서울 역사박물관을 그때 발굴을 했어야 되거든요. 발굴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경희궁터니까 그 발굴지하고 이제 건물을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날아가 버렸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얘기가 막 이렇게 이게 딱딱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단계적으로 무슨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최초의 공공적인 모델을 계속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정기용 소장하고 같이 그 전시 제가 감독하면서 정 소장하고 이제 한 파트에 맞춰서 섹션을 하고 서학영 선생님도 작품도 만들고 작가들 많이 동원했었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또 뭐 97년에 부산민주공원을 수립한다고 97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95년에 바로 끝나자마자 또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부산민주공원 설립운영위원회가 그 당시에 송신부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속해 있었던 송신부님. 나중에 이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신데 그래서 뭐 광주는 95년에 광주변량을 시작했는데 부산은 야 우리는 뭐하냐 민주공원을 설립하자 그래서 용두산공원 위에다 이제 민주공원을 설립하는데 그거 이제 전시 감독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번쩍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했던 친구들의 일부와 이섭이라고 있어요. 이섭이라고 미술평론하던 그 친구가 이제 박상철 기자하고 같이 그 당시에 바로 이 퍼블릭아트 회사를 만든 거예요. 공공미술회사.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97년에 그걸 또 만들었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광주변리아가 서졌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민중미술하던 작가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95년 1월 달에 뭐 청와대에서 합의로 발표를 해놓고 10월 달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들 장난하냐. 예를 들면 내가 그 무슨 전시회를 하나 해도 예술장단 개원 전시 하나도 1년씩 걸리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애들 동네 장난하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는 그래서 끝까지 조직위원회 마지막 조직위원회를 형식적인 조직위원회를 제주도에서 몇 번 열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결정하는데 이명박 선생님이 그 당시에 조직위원장을 하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가서 원래 비행기표가 2시 가서 한 1시간 회의하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비행기표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 5시간 끌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필리버스터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일체는 야단치고 선배들이죠. 뭐 선생님이자 뭐 선배이자 그런데 어쨌든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개별적인 연락을 다 해가지고 작가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광주 정신에 유배되고 민주주의 원리에 유배되는 아주 음모다. 글도 여러 개 쓰고 그래서 광주에 내려가서 안티비엔나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텐트 치고 밖에서 우리는 어차피 운동하던 사람들이니까 운동가답게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퍼블릭 미술과 공공성이라는 게
원래 계획했던 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다 보니까 80년대 이제 전시장에서 뭐 민중미술운동하고 80년대는 두 가지가 큰 작업이었는데 하나는 그린마당 밀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시하면 경찰이 와서 뜯어가고 뭐 또 다시 걸고 또 아니면 이제 그거 말고 걸개 그림이라고 해서 2학년 때부터 이제 특히 최민아 씨가 이제 그 최병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주도했는데 길거리에서 사는 거죠. 현수막 걸고 대형 그 붓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뭐 붓이 아니죠.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뭐 짝 있게 하고 이 아시바라고 하는 거 설치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미술관에 88년 전시할 때는 이제 거기서 썼던 노동해방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30m 정도 되는 88년에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할 때 트럭 거대한 트럭 몇 대가 쭉 이어가지고 행진하던 그 그림을 서울미술관 전체벽에다가 걸고 전시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동안 아시아치고 뭐 이런.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전시장과 광장을 왔다 갔다 80년대 그렇게 했다면 주로 이제 그런 싸우는 현장이죠. 근데 90년대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어쨌든 싸움의 현장은 아닌데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미술 자체를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예. 일단 여기서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이제 들어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90년대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미술이 확장된 영역들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공성의 문화라거나 아니면 이제 제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관여하시게 된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80년대의 사회 참여적 미술 운동들이 민주화에 더 집중한다 그러면 그 민주화에 확장된 영역이 어떤 차원의 공공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90년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어떤 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씀하셨지만 한 측면에서는 이제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의 제도가 공식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식의 민주적 제도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차원의 90년대 미술에서 공공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매우 깊게 관여하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뭐 깊게 관여한 거는 일부는 관여한 게 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미술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술 제도를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쪽은 제가 사실상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광주 비엔날레를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중미술이 제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유일한 사실 창구였는데 왜냐하면 상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제 스스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93년 거의 비슷하죠. 그게 94년이었나요? 국립현대미술관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중미술 94년이구나. 94년 민중미술 전시하는 거. 그것도 이상하게 또 제가 반대했어요. 그것도 반대해서 제가 글도 안 쓰고 참여도 안 했는데 그것도 뭐 비슷한 이유였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뭐 전시 그때 이명광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예산을 따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졸속이다. 졸속을 반대하느라고 이제 둘 다 반대를 해놓으니까 제일 큰 덩어리를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자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거에 일관성도 있으니까 미술 제도가 뭐 굴러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어쨌든 문제가 많은 건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고 제가 관여한 건 오히려 이제 98년에 정권 교체하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한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94, 95년에 연속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부터 아카이브 뭐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제도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트랜스 장르적이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연결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훨씬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그런 역사박물관에서의 좌절의 경험, 그 다음에 금이경미술관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후에 뭐 우리나라 미술계 제도화에 가장 큰 초석이 됐던 그런 것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이거 더 넓은 컨텍스트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지 그냥 몇 사람들 바뀌면 또 바뀌어가지고 뭐 전임자가 어떻게 하겠다 아무렇게 다 던져버리고 이런 게 과거에 말하자면 군부독직 때 했던 거 그대로 반응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훨씬 넓은 컨텍스트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문화의 공공성 이런 개념 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게 인연이 돼서 98년에 김성재 장관이 처음 그 장관이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당신이 뭐 이런 거에 제일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좀 제안을 해달라 했더니 그래서 그러면 좋다. 대신에 시간이 없으니까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보니까 심각한 제도 건물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리고 제 예비역 퇴역장 대령 이런 사람들이 역사박물관 저기 지방 박물관 관장을 하고 있고 뭐 정말 개판이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퍼블릭한 공공 문화시설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평가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라고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98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제1회 한국 국공립 공공기관 그때 사립미술관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한 1,550, 그 당시 기억에 한 1,50개, 한 1,100개 정도의 기관을 전부 설문조사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박물관, 도서관, 뭐 극장, 뭐 유형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굉장히 큰 변화였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정책에 있었던 최초의 변화였어요. 그 전에 뭐 아무것도 그냥 하던 거 그냥 돈 나눠주고 이런 거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할 때 이제 제가 그게 결국은 미술관 제도에 영향을 미쳤죠. 미술관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운영하면 안 된다. 큐레이터의 비율은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공무원 비율보다 큐레이터의 비율이 훨씬 낮았고 큐레이터 한두 명이 있는데 그거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율 조정, 그 다음에 그게 가산점을 몇 점씩 내고 점수가 낮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영향을 미쳤지. 나머지의 뭐 미술관이 그 다음에 누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죠. 예.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록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좌절을 여러 번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태제가 우리 미술계에서 논의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그러니까 깊게 관여가 되어 있으시고 민중미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미술운동이 제도적인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간 이후에 그 예술적 이념 실천의 하나로서 미술의 공공성이 화두가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두 가지만 더 부각을 하자면 그때 이제 그 건축 아까 제가 정기용 소장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 정기용 소장과의 만남이 굉장히 큰 그 영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예를 들면 화랑이나 미술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뜻이 맞는 동지들이 돈을 모아서 전시장을 만들고 뺏기면 또 만들고 아니면 요즘 스캇이라고 하는 스캇 운동 있죠. 스캇이 80년대에 처음 한 거예요. 스캇식으로 이제 뭐 저 벽만 있으면 벽에다 그냥 갖다가 걸고 벽화 그리고 잡혀가고 뭐 또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장의 이제 마당이나 이런 데다 전시를 열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미술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정 소장하고 만나면서는 가만히 또 그 아까 89년, 90년 이때가 바로 뭐냐면 국민소득 만불 시대로 근접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고 막 고기 먹으러 주말에 돌아다니고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신도시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물리적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새로운 거대한 건축물과 공간들을 이게 다 공적인 건데 아무리 자본이 이건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인 자본들이 독점 자본이 이걸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공적인 다수가 사는 거고 그다음 교통시설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죠. 이거를 어떻게 공적 관점에서 더 말하자면 경제 논리가 아니라 문화의 논리 하나는 또 하나는 독점 자본의 수직적 지배가 아니라 민주화, 민주적인 그 삶의 양식의 구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만나려면 반드시 건축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건축과 도시계획은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미술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르네상스 시대나 뭐 이전에 다 알베르티나 뭐 다 화가들과 건축가들은 긴밀한 같은 길드에서 일을 했고 그런 전통이 깨졌는데 야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저보다 10년 선배지만 어쨌든 기질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짰고 그것 중에 하나가 실현된 게 둘이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실현된 게 무주 프로젝트예요. 무주라고 거기 무주에 10년 동안 무주에 공공 건축을 했죠. 정종 선생님. 무주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동네 목욕탕.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이 거의 그 2층짜리 마을회관이 그냥 텅 비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있었던 마을회관을 설문조사해갖고 동네 마을 목욕탕으로 만들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마을 목욕탕인데 일주일에 반은 남탕이 여탕이 되고 여탕이 남탕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쓰게. 그래서 진입로가 다르고 공간의 위치가 다른데 그걸 서로 다 즐길 수 있게. 그러면 얘기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뭐 가보면 여탕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쩌고 남탕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엄청 친해져가지고 그 건물 하나가 들어서면서 이제 막 마을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한 10개 뭐 거기 있는 동네 운동장 뭐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 10개 넘게 분수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돈은 거의 못 받죠. 왜냐하면 공공기관 설계하면요 설계료가 따로 없어요. 거의 자기 돈 내가면서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는 보람만 느끼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그래서 정 소장하고는 이제 그 부지에다가 나중에 그 풍수 박물관을 서로 만들기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도시와 건축과 도시계획과 미술과의 그런 상호 작용 뭐 이런 게 중요한 미술의 공공성 개념을 이렇게 끌고 나갔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거기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컬처가 들어오고 히스토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폴리틱스가 당연히 밑에 깔려서 진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던 거를 90년대 공공성 논의에서는 그거를 실제 하는 이제 문화와 역사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콘텍스트 속으로 미술이 가로질러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의 논문 중에 좀 되게 읽었던 구절을 먼저 인용한다면 99년에 쓰셨던 내용인데요. 1980년대가 문화연구 없는 문화운동의 시대였다면 90년대 후반은 문화운동 없는 문화연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지적하신 문장을 보고 사실 저는 지금 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연구자에 지나지 않지만 되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문장이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되게 다양한 실천들이 시행착오 때 펼쳐졌다는 것을 좀 알게 돼서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90년대 교수님께서 많이 이끌어 가셨던 그 문화연구의 측면에서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또 문화운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그게 99년 여기 샤머 17호인데 그때 제가 문화사회론이라는 걸 펼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이제 문화공공정책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때 제가 99년 가을에 문화연대를 창립했어요. 근데 문화연대를 그냥 창립한 게 아니라 영화인 회의하고 동시에 창립을 했어요. 같은 날짜를 하루하루 연두고 같은 사무실에서 제가 정책위원장을 둘 다 맡아가지고 그걸 설계해서 막 꾸려냈는데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이게 이 조금 아까 했던 그 문장이 뭐냐면 문화운동을 하려면 문화운동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뭐 평론 이론적인 차원에서 미비연이 93년에 해체됐고 그 다음에 93년에 국민정부 들어서고 나니까 민해총도 그렇고 민미협도 그렇고 운동 주체했던 이들이 뭐 운동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저앉고 예를 들면 그 94년 뭐그 전시회 그다음에 제독화된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문민정부가 되니까 눈앞에 있는 표적들은 사라지고 아무래도 사회가 민주화 많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민해총이나 민미협에서 해왔던 방식의 일을 할 일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러면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고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저는 아까 그런 미술계의 그런 침체나 또는 부침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길을 제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96년에는 영상원 교수가 되면서 또 영화 쪽에 일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99년 스크린커터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도가 부침하는 동안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계속 뭘 한 거예요. 뭘 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이제 민미협이나 민해총이나 또는 다른 문화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92년 3년에 뭐 미국식 문화 연구, 그다음에 영국식 문화 연구 해서 유학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때 이제 이미지 미니버디 상상이니 이런 잡지들이 쭉 나오고 이제 문학과 지성 이런 데서도 문화를 많이 다루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쪽이 많이 다르니까 문화 연구자들이 꽤 많아지고 인류학과니 뭐 사회학과에서도 많이 문화 연구를 하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부 운동성이 없는 그러니까 거의 박제화된 문화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수입상 해설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영국 문화 연구가 특히 태동한 거는 1968년을 전후로 했던 주역 운동의 주역들이 만든 게 레이먼 윌리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과학을 만든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설과 번역 뭐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운동 대상을 확대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취지로 그런 것들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대한공간 풀이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대한공간 풀에서 이제 작가들과 함께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미술의 그러니까 아예 공공미술이라는 걸 가지고 강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가들을 상대로 해서 원래부터 미술은 과거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미술은 원래 퍼블릭 아트다. 근데 잠시 19세기, 18세기 후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한 150년 정도 프라이빗 아트로 잠시 전환이 됐는데 긴 역사 적어도 수만 년 동물 벽화부터 따지면 수만 년의 역사로 퍼블릭 아트가 있는데 잠시 150년 동안 프라이빗 아트가 잠시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그 기본 큰 물결이 사라지겠냐.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퍼블릭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데 넓은 시각을 좀 갖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뭐 그때 제가 수잔 레이시의 뉴장르 퍼블릭 아트라든지 뭐 그런 걸 소개도 하고 나중에 문화과학에서 이영옥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문화과학에서 출간을 했죠. 그래서 그 뉴장르 퍼블릭 아트가 아마 이제 좀 제도적, 개념적 또는 미술사와의 연관 속에서는 미술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1960년대에 시작이 됐고 이제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제 왕실에서 또는 뭐 국가의 기념, 전쟁 기념탑 이런 걸로 있던 것이 어떻게 일상적인 퍼블릭 아트로 시작이 됐는가 잘 소개가 돼 있죠 거기에. 한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84년에 건축물 1% 장식법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취미로 뭐 빌딩 소유주가 취미가 있으면 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 그
그 이전에 있던 것 중에 아주 재밌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는 오윤 선생이 72년에서 75년 사이인가에 상업은행 본점 거기에 벽화를 처음 했었어요. 점토 벽화를. 그 이제 공공적인 공간에 처음으로 등장한 민중미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하여튼 그런 역사고 이제 그렇지만 그게 일표법이라는 게 전부 부정부패나 비자금 용도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상당 부분이 이제 그걸 좀 98년에 그 정책 공공기관 평가하고 이후에 좀 그런 거를 개선하는 거를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했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서 뭐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좀 덧붙여서 방금 이제 좀 전에 제도의 변화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의 어떤 좌절 뭐 이런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사립미술관 문화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립 기업 문화의 어떤 한 형태인데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도시 문화 안에서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까지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 당시에 뭐 일비미술관 그리고 아트선재, 사비나 미술관 그리고 이제 대한공간 풀도 마찬가지로 90년대 말에 등장했던 대한공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점유하는 미술 공간들의 활약 내지는 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공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뭐 글쎄요. 뭐든지 초창기에는 뭐가 생길 때 초창기에는 이제 비전을 내걸려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비전 초창기에 열기가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좀 활발하게 좀 이제 액티비티가 돌아가고 전시도 그렇고 또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들어갈 때 이 미술을 공부하시거나 미술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GDP의 변화예요. GDP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술사잖아요. 미술사, 히스토리의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은 돈이거든요. 돈이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히스토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뭐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근데 2000년대가 됐을 때 그때가 정확하게 95년이 만불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이 2만 불인데 그때가 만불에서 2만 5천 불을 통과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를 압축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500년 걸린 거를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해냈다. 자랑스러운 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보통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남들이 500년 걸려서 천천히 가는 길을 10배로 빠른 속도로 달려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심장마비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2000년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대부분 심장마비나 뇌졸중 상태가 되는 국민들이 또는 작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한탕 쳐가지고 돈 빨리 벌고 다음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인 이런 분위기로 급격하게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이후에 초창기에 그런 대한 공간이 생기고 뭘 활동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게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서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됐는데 그 시기가 최초로 개방 공간을 열리고 또 비전이 정부도 억압적이지 않은 정부, 그 다음에 경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아르고부터의 활동 공간이 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되다가 IMF로 한 방 허리가 꺾이고 휘청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2000년대에 돌아오고 나니까 95년에 만불 지나고 96년, 97년 2년 동안 막 희망차게 뭐 서태지 나오고 막 이렇게 가다가 한 방 터져서 경제 한 30%가 날아가고 다시 2000년에 회복했을 때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신자유주의가 위에서부터 쭉 낙하산처럼 또는 사회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얘 속에서는 미술의 공공성이라는 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닌 거죠. 오염된 토양. 그러니까 공공성의 형태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공공성을 채우는 공기 자체는 대기 오염 같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게 스며들고 쭉 스며드니까, 그리고 나서 2007년 금융위기 터지고 노무현 정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신자유주의가 뭐 24시간 신자유주의로 바뀌죠. 그전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는 한 8시간 신자유주의, 하루 8시간만 신자유주의 하면 되자, 그거 정도 하자. 그래서 자기가 노무현 스스로가 나는 신자유주의 좌파다,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거는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 이명박 때 이제 24시간 신자유주의로 바뀌고 365일 신자유주의로 바뀌고, 이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0년간 공공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고 시장성, 경영성, 효율성 뭐 이런 것만 존재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초기에 공공성이 확대되는 90년대도 사실은 뭐 그게 운동성으로 가는 것보다 저 혼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걸 만나서 했던 것뿐이고, 2000년대 전후, 그러니까 그 IMF 이후에 이제 공공성의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그걸 만든 사람들은 발전주의 모델에 익숙해진 그 성장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공공성인데, 2000년부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되는 이런, 하여튼 왜곡의 왜곡을 거치는 공공성 담론이,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계의 공공성 담론이 빨리 뿌리내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선생님께서 신자유주의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도 하셨는데 8시간만 신자유주의 하자. 인용이 아니라 예. 제가 보자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 네,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그 국공립미술관의 법인 체제화를 향한 그렇죠. 어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죠. 잔열찬 내몰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도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더 이상 법인화를 내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정상화시키고 계약직 베이스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돌리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0몇 년의,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 계약직과 이런 학예직, 그다음에 지금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는 비율을 최초로 제시한 게 제가 98년에 그 제1회 공공기관 거기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다가 그냥 파묻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한다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뭐 공공성이 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경제 쪽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생님이 문화운동, 문화연구자로서 이제 공공성을 계속 개인적인 차원에서 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 문화연대라든가 이제 선생님 활동하셨던 어떤 단체 속에서 이 시장경제로 내몰리는 문화판과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을 좀 하신 것이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 이후서부터는 우리 미술계에 가장 크게,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파워보다는 시장의 논리와 시장의 힘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정부만 믿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미래총은 작가 조직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나 문화 전반, 그 다음에 매체 뭐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없었고 전문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연구자들과 뭐 작가들 뭐 다 혼성 부대를 만든 거예요. 하이브리드 조직을 만들어서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창립대회를 한 게 이제 문화연대 창립인데, 문화연대가 내건 거는 이제 하나는 문화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정부 문화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문화기관 기반 시설을 1년 그 모델을 만들긴 했지만 그걸 실행하는 거는 정부가 또 실행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공공성을 평가를 감시하고 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예술위원회도 있고 예술 정책도 다루고 또 도시 공간의 공공성만 따르는
공간위원회가 또 있었고 그때 이제 저 정경 소장은 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그래서 도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재생, 도시 재생,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 그때부터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참여연대나 또는 그 이후의 희망대학수에 영향을 줘서 지금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등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총선 시민연대를 99년 만들자마자 12월에 총선 낙선운동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그때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를 만들어서 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그 문화연대하고 참여연대 같이 해보자 해서 좀 새로운 디자인 그다음에 홍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슬로건도 새로 만들고 해서 총선 시민연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당시에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총선의 문화를 크게 바꾸는 이제 변화가 있었고 선거를 문화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선거는 정치고 문화는 따로 있다가 아니라 선거 자체의 문화를 바꾸면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문화 관련 입법들을 다 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화연대가 했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어령 그 선생이 그 전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이어령 선생이 2000년에 밀레니엄 기념으로 한강에다가 직경 200m짜리 롤러코스터 같은 한강 가운데 그걸 설치하겠다. 이게 밀레니엄 타워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나 방송에 나와서 일일이 맞대응을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반대하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문화부를 설득해서 반대 성사해서 그 취소된 그렇게 해서 문화연대가 좀 알려지게 됐죠. 쟤네들은 그냥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실행이 되면 어떤 환경적인 시각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에서 문제를 장기적으로 유발할 것인가 생태적으로 그걸 이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강의 경관을 적어도 현재와 같은 생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문화연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스크린쿼터 그 영화에서 이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라고 해서 스크린쿼터를 지키면서 동시에 문화 정책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학회나 포럼도 조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크린쿼터와 반대 운동을 하다가 FTA 반대 운동으로 또 나아가게 되죠. 문화연대가 그때부터는 전체 사회운동 단체 중에 중심이 돼가지고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펼치느라고 또 몇 년 이제 고생을 했었죠.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아주 그 포지티브한 측면에서는 좋은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문화 헌장을 만든 것이고요. 문화연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 환경 영향 평가를 법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2, 3년 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정책으로만 권장이 되다가 법안 통과가 됐어요. 문화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전엔 대규모 시설이나 그전에는 큰 건물 몇 제곱미터 만평 이상 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밀양 송전탑에 사드 배치 거기도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그나마 시간을 끌어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 영향 평가를 법제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김장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준비해 주셨던 그 문화연대 활동 중심의 그 어떤 공공성 담론과 실천의 성취와 한계까지 이미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쉽게 모시기, 미술계에서는 쉽게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으니 이 기회를 빌어서 마구마구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비평 연구예요. 저도 그때 친구들이 거기 가입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전 용기가 없어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93년에 왜 그게 해체가 됐나요? 그때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몇 개 그 안에 뭐 한 20, 30명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의견이 갈렸어요. 의견이 갈렸는데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굳이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서로 의견도 다른데 힘들게 매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굳이 할 거 없이 그냥 각자 나가서 따로따로 자유롭게 활동하자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예, 제가 끝까지 해체하는 걸 반대하고, 그러니까 막 설득도 해보고, 그다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동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게 깨졌죠. 개체가 됐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황은 변화하고 미디어도 등장하고 도시공간 뭐 새로운 경험도 후배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이거 재미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그림, 판화 뭐 이런 거하고 미술사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이게 생각이 아무래도 이걸 쭉 깨는 사람 아니면은 다 이쪽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가 되는데 이제 할 일이 많아지니까 각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동 보조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전에는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단일한 이념이 영역이 다르던 뭐 매체가 다르든 상관없이 묶어주는 힘 효과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블랙블록 붕괴되고 나니까 단일한 이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국내에서만 알고 있지만 정치나 비판사회 이론 쪽에서는 포스트 막스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주의를 단일하게 같이 공부했다고 믿었던 멤버들 사이에 포스트 막스주의로 또 막 갈라지니까 서로가 단일한 이념으로 쭉 밀고 나가기가 어렵게 된 거죠. 시대 상황. 그런 시대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해체된 걸 되게 아쉬워했어요. 제가 제일 아쉬워했고 그래서 막 욕도 하고 후배들한테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해체를 아쉬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한 건 다들 그 미디어 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책을 내셨던 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분도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5분 남았다고 하니까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문화연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혹시 이제 그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부딪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나 여전히 조금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뭐 미술이나 문화, 그 사회 전반으로 조금 이야기를 그러니까 문화연대가 이제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참여연대만큼 돈을 못 거들여줘가지고요. 참 옆에서 이제 되게 부러워했죠. 참여연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그래서 법대를 나와야 되는구나. 저는 이문대 사대 뭐 이런 데 나오니까 동기 선후배들 아무리 해봐야 다 거지들이고 아니면 제가 같이 활동했던 민중예술운동가는 더 거지니까 제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구하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참여연대는 뭐 우리가 같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활동가를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가 한 사람이 일은 많아지니까 2개, 3개 일을 하니까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러다가 한 5년, 10년 되면 너무 힘들다고 나가면 또 새로 들어오니까 보충을 하는데 뭐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진이 없는 거예요. 전진이. 그러니까 문화판에 갤러리는 많아지고 공공미술관은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제도는 크는데 이제 문화연대는 그만큼 동반선장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문화연대가 동반선장을 했다면 지금 그래도 많은 부분이 많이 개선돼 있을 거다. 제도가. 근데 문화연대의 제자리 걸음은 그만큼을 제도가 부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너무 과장되고 이제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하나의 운동과 제도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식의 반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와 마치 입법부가 단일한 상부제도가 상권분립이 없고 단일한 부처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권분립이라는 게 그렇듯이 현대사회는 더 복잡하니까 그거는 뭐 이미 2000년 이후에는 이 NGO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의 부패를 감사원의 부패를 누가 막을 것이냐. 이번에 대법원의 부패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 예술가의 부패를, 제도권의 부패를, 어떤 기관의 부패를 끌으려면 운동이 사회운동, 넓은 의미의 NGO라고 하죠. 이것들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찌그러들면 물은 오염은 한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그래도 문화연대가 지난 이제 20주년이 되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데 그만큼 버틴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문화의 공공성, 예술의 공공성 이런 시각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는 특정한 엘리트들 몇 사람이 백남준, 우리나라는 백남준이 있다. 백남준이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럼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내 예술활동, 내가 예술을 감상하고 그거 한 번 보면은 한 5분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딴 거 봐야지. 근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럴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데다가 공공적인 자원과 공간을 마구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텅 비워놓는 거.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민도가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술계나 문화계의 민도가 떨어져서 그냥 수동적으로 보라는 대로 보고 또 이렇게 넓은 미술관이나 이런 광장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텅 빈 유령 같은 공간 그냥 지나가고 그게 하나의 예술계의 예술성인 것이냐. 하지만 그런 것이 예술성이 아니라는 건 이미 80년대에 다 논파되고 논리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이제 아방가르드 운동 자체가 그걸 보여줬던 것이고요. 꼭 민중미술만이 아니라 마르셀 듀샹에서부터 뭐 이미 현대미술이 그런 걸 다 보여주는데 그걸 자꾸 재신비화하거든요. 그런데 말려들지 않고 어떻게 좀 예술적인 활력을 민주적으로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술 공부를 하고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문화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문화연대의 화두였어요. 애초에. 문화연대는 그래서 문화연구와 문화운동의 동반성장이죠. 공진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문에 그런 걸 썼던 거예요. 문화연구 없는 문화운동은 맹목적이고 문화운동 없는 문화연구는 공허하다라는 거죠. 칸트의 유명한 말처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제도와 NGO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연구야말로 문화운동이야말로 비판적 문화연구와 문화운동이야말로 예술의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는 것을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90년대 초반에 민중미술 이유를 위한 그 담론이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흔적들을 제가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90년대로 넘어와서 그 일종의 포스트 민중미술에 대한 담론이 있었지만 제대로 갈무리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민중미술 15년 전도 선생님 반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민중미술의 미완의 역사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사이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미술 비평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문화이론가로 문화 쪽으로 이동하셨고요. 최근에 원동석 선생님, 최민 선생님 그리고 박영숙 선생님 며칠 전에 또 어제인가요? 그제 금윤수 선생님 돌아가신 1세대 이제 민중미술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작고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텀이 한 20년 정도 있지만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때 갈무리하지 못한 그 80년대 입론은 많이 됐지만 제대로 민중미술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체계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갈무리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학계에서도 이제 민중미술론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미흡한 상태고 벌써 한 4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중미술론은 일종의 통합된 이론 체계나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들, 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원로 첫 1세대 평론가분들이 작고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저한테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그 95년에 광주 비엔날에 반대하고 이제 미술 후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미술계를 떠나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하고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띄엄띄엄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아는 화가들이나 평론 쓰고 그렇게 지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게 저한테 과제였죠. 미비언을 만든 것도 이제 그런 체계적인 연구와 책자 작업도 하고 좀 그게 이제 한국 미술을 단순히 80년대라는 시대 상황에서 민중미술이라는 단어에 묶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결국 민중미술이라는 건 아래부터의 민주화,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아니라 아래부터의 민주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로 확장돼 나가는 걸 우리가 민중운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결국 말을 바꾸면 민주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컬하고 좀 더 브로드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민주화를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런 맥락에서 저는 민중운동과 민중미술운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시기에 10년간에 있었던 역사에 이런 걸로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애초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역사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자꾸 후퇴하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또는 새길로 빠지는 그 민주화 과정, 역동적 민주화 과정에 예술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위한 하나의 그 운동의 성과들을 잠정적으로 묶어내고 잠정적으로 또 열어놓고 또 새로운 그 액티비즘이 또 결합되고 하는 그런 걸 책으로 한번 써야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밀린 것뿐이고 저는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포스트 민중미술이라는 말은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싫어하고 네, 막시즘도 막시즘이지 포스트 막시즘은 아니 그냥 안티 막시즘이든지 차라리 그게 깨끗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문화학을 연구하고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문화나 정치 이런 쪽에 넓은 차원에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사회가 급격하게 새로운 변화 국면을 맞고 있는데 저는 그런 과거의 민중미술의 성과나 한계를 조망하면서 좀 더 새로운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게 보니까 제가 그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논의나 이런 걸 가끔 보면 포스트 민중미술이 맞냐 민중미술 이런 데다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상표 따지기 누가 이 상표를 먼저 썼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거야말로 미술운동의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또 오히려 더 다이나믹하게 연결하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실천을 과거하고 자꾸 분리시키려기보다 오히려 자꾸 연결시키는 게 그게 네트워크 사회의 네트워크적인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 시간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의 경험과 선생님의 활동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더 있다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심도 깊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문화과학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문화 정치, 문화 사회, 문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 그리고 선생님이 새롭게 천명하고자 하고 바꿔나가고자 했던 것들이 문화연대 활동과 연결되면서 조금 더 우리 사회 문화의 지평과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비교를 하셨잖아요. 참여연대 여기 문화하시는 분들 다 모이셨으니까 참여연대보다 문화연대 쪽에 조금 더 힘을 못 해주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문화교육이 정말 그 제가 공공미술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예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화교육이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연대나 저희들이 같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문화교육 운동을 계속 해온 성과의 하나로 금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 2개
제1창의문화교육센터, 제2창의문화교육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제2창의문화교육센터는 문화연대가 이제 맡아서 운영을 시작했어요. 문화교육 운동을 이제 실제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근데 현장에 있다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문화교육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문화연대에서 계속 하고 계시니까 참여연대보다는 문화연대에 눈을 돌려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